안녕하세요. 인문학당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화읽고 글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림 형제가 지은 신데렐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번 시간에 백설공주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백설공주를 바라보는 6개의 시선을 통해서 백설공주의 삶을 재구성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동화를 읽는 방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윤리적인 방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화 같은 경우를 뭐 아이들이 읽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보다는 동화 속에 나오는 이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인물들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고, 그 욕망들이 서로 뒤얽히면서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읽는 게 인문학적인 사유에 더 어울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영재가 지은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제목을 신데렐라는 왜 궁중연애에 갔을까 이런 식으로 뽑았잖아요. 그러면 신데렐라 입장에서 봤을 때 궁중연애 같은 경우는 왕자를 만나는 곳이면서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뒤바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중연애라는 곳은 어떤 신데렐라의 욕망이 피어나는 장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화를 좀 더 깊이 읽다 보면은 기존의 어떤 동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신데렐라에 대한 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왜 제투성이 아이로 불리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신데렐라의 원래 제목은 제투성이 아이입니다. 아궁이 앞에서 불을 떼는 게 신데렐라가 하는 일이지요. 신데렐라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부잣집 딸이 어떻게 하녀가 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여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 특히 많이 나오죠. 막장 드라마들. 소공자와 소공녀 이야기가 아이들을 바깥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이끄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을 정도로 신데렐라는 뜻밖의 인물을 만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가 여전히 사람들 마음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하겠습니다. 아기 발이 있고 어른 손이 있죠. 아기가 성장한다는 건 무언가를 욕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뽑아내도 되겠고요. 부잣집 딸인 신데렐라는 친엄마가 병으로 죽자 하늘로 전락합니다. 아버지가 학대를 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옛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친엄마의 대칭점에 있는 의붓어미지요. 꼭 이 서양에서만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 이야기인 콩쥐팥쥐에도 의붓어미가 나오지요. 김소월이 지은 접동새에도 의붓어미 등살에 못 견디고 죽은 누나가 접동새가 되어 9동생들을 걱정하며 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꾼들은 왜 의붓어미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그렸을까요? 착한 친엄마는 병이 들어 죽고 사악한 의붓어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주인공이 사는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뭐 콩쥐 있죠? 콩쥐나 아니면 접동새 속의 누나 그리고 신데렐라는 자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착한 사람들이죠. 착한 사람들만 있고 나쁜 사람들이 없으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붓어미는 어찌 보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뭐 이야기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요. 어떤 가부장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의붓어미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를 뒤흔들 수 있는 악녀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거는 일단 뒷부분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왜 하필 의붓아비가 아니라 의붓어미일까요? 가부장제는 아버지가 권력을 쥔 사회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집안이 편안하다고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의붓어미는 집안의 어른격인 아버지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안일은 의붓어미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아버지는 의붓어미를 통해 집안일을 점검할 뿐입니다. 옛 이야기를 읽다 보면 친딸이 순환을 당하는데도 아버지가 아무 역할도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집안일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 한 옛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이야 아버지가 직접 나서 엄마와 더불어 집안일을 관장하지만 예전에는 안과 밖을 정확히 나누어 역할을 분담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옛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늘 이야기 바깥을 서성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의붓어미가 친딸이겠죠. 친딸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아이 이미지 하나 넣어봤는데요. 예쁜 눈이 있죠. 눈 속에 눈동자가 있는데 그 눈동자 속에 폭탄일까요? 폭탄이 터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이 아이 눈에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비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봐도 좋겠죠? 친엄마는 신데렐라에게 착하고 신앙심이 깊은 아이가 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착한 신데렐라는 친엄마의 유언을 늘 마음에 품고 자랐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새 아내를 맞아들였습니다. 신데렐라에게는 의붓어미, 다른 말로 하면 계모가 생긴 것이지요. 의붓어미는 두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생김새는 아름다우나 마음씨는 심술궂고 사악한 딸들이었습니다. 그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두 딸은 신데렐라를 식모계집애로 취급했습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데렐라가 입은 아름다운 옷을 벗기고는 낡은 잿빛 작업복을 입혔습니다. 의붓어미의 묵인 아래 두 딸은 신데렐라를 마음껏 괴롭히고 비웃었습니다. 그때부터 신데렐라는 제투성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방까지 빼앗긴 신데렐라는 아궁이 옆 잿더미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신데렐라가 제투성의 아이가 된 실제적인 이유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투성이 아이라는 거는 일단 윗신분에서 아랫신분, 그러니까 아가씨에서 하녀로 전락하는 뭐 그런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아궁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경계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 지점을 다스린다는 점에서는 신데렐라는 뭔가 좀 특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야, 그래서 두 번째, 하늘의 힘으로 과업을 해결한다는 게 그 신데렐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인물의 특성이겠죠. 아버지 눈에는 신데렐라의 누추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 가면서 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의붓 딸들은 아름다운 옷과 진주, 보석을 말합니다. 여기 욕망이죠. 신데렐라는 무엇을 사달라고 했을까요? 아버지의 모자에 닿는 첫 번째 나뭇가지를 꺾어다 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나뭇가지일까요?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개암나무 나뭇가지에 걸려 모자를 떨어뜨립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 신데렐라에게 갖다 주죠. 신데렐라는 나뭇가지를 친엄마 무덤가에 심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리운지 하염없이 웁니다. 그 눈물을 머금은 나뭇가지가 쑥쑥 자라기 시작하더니 이내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나뭇가지를 소망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나뭇가지는 친엄마와 이어지는 신적인 물건이란 얘기죠. 영물인 셈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 판타지로 들어섭니다. 제투성이 아이가 왕자를 만나려면 제투성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면 되지만 앞서 말했듯 아버지는 신데렐라가 처한 상황에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야기꾼은 죽은 친엄마를 이야기 속으로 다시 불러냅니다. 신데렐라는 하루에 3번씩 엄마가 묻힌 무덤가 나무 아래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조그맣고 하얀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신데렐라의 소망을 들어주었습니다. 새는 지상에서 음식으로 먹을 것을 얻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잇는 존재겠죠. 두 언니에게 친엄마가 있다면 이제 신데렐라에게도 의붓어미의 버금가는 자기 편이 생겼습니다. 의붓어미는 인간이지만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존재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초현실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요정들이죠. 요정들입니다. 제투성이 아이는 이제 더러운 죄를 털어내고 드넓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요. 판타지가 느껴지시죠? 이 사진을 통해서. 자, 드디어 신데렐라를 의붓어미로부터 구할 왕자가 나타납니다. 왕이 왕자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나라 안에 사는 처녀들을 초대해 사흘간 연애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의붓어미의 두 딸은 왕자를 만날 생각에 신바람이 납니다. 신데렐라를 불러 몸을 치장하기 바쁩니다. 신데렐라도
연애에 참석하고 싶지만 의붓어미는 더럽고 지저분한 애가 어떻게 연애에 참석하느냐며 단칼에 신데렐라의 부탁을 자릅니다. 그래도 신데렐라가 자꾸만 예원을 하자 의붓어미는 잿더미 속에 있는 콩 한 마를 2시간 안에 모두 골라 항아리에 넣으면 허락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신데렐라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엌 뒷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간 신데렐라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새들을 부릅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콩쥐 팥쥐 읽어보신 사람들 알겠지만 콩쥐의 상황과 비슷하죠. 하얀 비둘기 2마리가 먼저 날아오고 이내 수많은 새들이 신데렐라 목소리를 듣고 날아옵니다. 1시간도 걸리지 않아 콩을 고르는 일은 끝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이제 연애에 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의붓어미가 다른 과업을 내립니다. 의붓어미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를 자꾸 왕궁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겠죠? 1시간 안에 잿더미 속에 있는 콩 2알을 골라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과업보다 더 많은 일이 부과되었지만 신데렐라를 돕는 새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30분 만에 일을 끝냅니다. 의붓어미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았지만 입고 갈 곳이 없느니 옷이 없느니 춤을 추지 못하느니 하는 핑계를 대며 신데렐라를 집에 남겨둡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 무덤가에 있는 개암나무 밑에 서서 제 몸에 금과 은을 떨어뜨려 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하늘의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타지적 요소가 딱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새 한 마리가 나타나 금실과 은실로 지은 드레스 한 벌과 비단으로 술을 넣은 신 한 켤레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신데렐라는 급하게 옷을 입고 신을 신은 다음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붓어미와 2딸은 아름답게 치장한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살던 소녀가 바로 신데렐라였으니 당연한 일이지요. 왕자가 나오죠. 이 잘생긴 왕자를 신데렐라는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반한 모양입니다. 신데렐라의 손을 잡고 춤을 추더니 다른 처녀와는 춤을 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젊은이들이 신데렐라에게 춤을 추자고 하면 왕자가 막아섭니다. 신데렐라가 자기 부인이라도 되듯이요. 어느덧 밤이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왕자가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하네요. 하긴 왕자 또한 신데렐라가 어디에 사는 처녀인지 알고 싶을 겁니다. 왕자와 함께 집 앞까지 온 신데렐라는 재빨리 비둘기장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왜? 판타지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이튿날 신데렐라는 다시 개암나무 아래에서 제 몸 위에 금과 은을 떨어뜨려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리친 거죠. 소리쳤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려한 드레스와 신을 새가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궁에서 목을 길게 빼고 신데렐라 오기만을 기다리던 왕자가 신데렐라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잡고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는 완전히 반한 거죠, 신데렐라한테. 전날처럼 다른 처녀와는 춤을 추지 않고 오로지 신데렐라만 춤을 춥니다. 다시 밤이 왔습니다. 왕자가 이날도 집까지 신데렐라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신데렐라가 정원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람쥐처럼 재빨리 배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뭐예요? 도망친 거죠. 사흘째 되는 날 새는 더욱더 화려한 드레스와 순금으로 만든 신을 신데렐라에게 주었습니다. 연회에 모인 사람들은 오로지 신데렐라만 바라보았습니다. 왕자는 당연하다는 듯 그녀와 춤을 추었고 다른 청년들이 신데렐라와 춤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거란 신데렐라는 바래다 주겠다는 왕자의 손을 뿌리치고 급하게 궁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달려 내려가던 신데렐라의 발에서 순금으로 된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챙겨 신을 겨를도 없이 신데렐라는 나머지 신발 하나를 손에 들고 냅다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의붓어미 언니들보다 빨리 집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계가 나오죠? 지금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판타지를 잇는 거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변하고 판타지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시간 속에서 신데렐라가 현실과 판타지를 어떤 식으로 오고 가고 있는지 그 점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신발 한 짝은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흔적입니다. 왕자는 이 흔적으로 신데렐라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데렐라 한 사람밖에 없어야 합니다. 신데렐라가 아닌 사람들이 이 신발을 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억지로 신발을 신으려고 한 두 딸이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큰딸에게는 신발이 작습니다. 그녀는 엄지발가락을 끊어버리고 살벌한 얘기죠. 억지로 신발에 발을 맞춥니다. 둘째 딸은 뒤꿈치를 칼로 잘라내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스테쿠스의 침대가 생각나지 않나요? 프로스테쿠스는 인간을 침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침대보다 작으면 인간의 몸을 느리고 침대보다 크면 인간의 몸을 자릅니다. 의붓어미와 두 딸은 바로 이런 짓을 저지릅니다. 왕자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그만 눈이 먼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신데렐라는 욕망이 없는 여자가 아니죠. 두 딸만큼이나 여기에 나오는 언니들만큼이나 사실 욕망이 되게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왕자와 맺어졌는데 두 딸 같은 경우는 왕자와 맺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 속에 나오는 이야기꾼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는 착한 사람이고 두 딸은 사악하다 이런 식으로 일단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가부장제의 법칙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경우 그 밑바탕에 스며 있는 가부장제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데렐라만 남았습니다. 의붓어미는 끔찍할 정도로 더러운 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신데렐라를 찾고 싶은 왕자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신데렐라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왕자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나무신을 벗고 황금신을 신었습니다. 자기 신발이니 꼭 맞을 수밖에 없지요. 왕자는 제투성이 옷을 입은 이 여인이 제 마음에 그리움을 심은 사람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 자리에서 왕자는 신데렐라가 자기 신부감임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의붓어미와 언니들을 뒤로 한 채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말을 타고 집을 떠납니다. 제트성의 아이는 이제 그 누구보다 높은 신분인 왕자의 아내가 됩니다. 이야기꾼은 신데렐라를 왕자의 아내,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왕비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연회장으로 보냅니다. 착한 신데렐라도 신분 상승이라는 욕망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의붓어미와 언니들도 왕자가 결혼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의붓어미와 언니들도 왕자와겠죠. 이야기꾼은 신데렐라처럼 착한 소녀만이 신분 상승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착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신데렐라는 묵묵히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실천합니다. 참고 또 참는 캔디라는 뭐 그 옛날 만화에 나오는 여성 주인공인데요. 그 캔디 같은 여성상이죠. 신데렐라는 왜 아버지에게 의붓어미의 악행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기는커녕 그녀는 의붓어미가 하라는 일을 묵묵하게 수행했습니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원하는 것을 말없이 실천한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다운 여자가 있죠. 그 서구적인 미인이죠. 미인인데 어떤 손이 그 여인을 움켜쥐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소나기에서 가부장제라는 소나기에서 못 벗어난 인물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신데렐라는 친엄마가 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친엄마 또한 신데렐라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하면 의붓어미와 두 딸은 자기 욕망을 지나치게 내세웁니다.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도 마찬가지죠. 그 왕비는 또 의붓어미죠. 집안을 다스리는 여자가 자기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집안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부장제는 그래서 순종하는 여인을 최고의 신부감으로 축켜 세웁니다. 그 신데렐라 같은 여자죠. 인내심이 강한 신데렐라는 무엇보다 가부장제가 가장 원하는 만점 신부감이었던 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가부장제는 말을 듣지 않는 여성들을 냉혹하게 제거합니다. 의붓어미의 두 딸, 그러니까 신데렐라의 의붓어미들을 이야기꾼이 어떻게 그렸는지 볼까요?
신데렐라와 왕자가 결혼하는 날, 두 언니는 신데렐라가 얻은 행운을 나누어 갖고 싶은 마음에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가는 도중 두 마리 비둘기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눈을 쪼아댑니다.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두 딸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나쁜 짓을 했다니까 당연하다고요? 눈이 먼 언니들을 보고 신데렐라는 어떤 반응을 내보였을까요? 자기를 괴롭힌 언니들의 불행을 고소해했을까요? 언니들이 불쌍해 눈물을 흘렸을까요? 착한 신데렐라라면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림 형제 이야기꾼들은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맺은 거죠. 신데렐라가 언니들에게 복수한 게 아니라 이야기꾼이 신데렐라를 대신해 언니들에게 복수한 것이지요. 그 이야기꾼은 신데렐라를 수호하려고 합니다. 가부장제는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제대로 움직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의붓어미와 두 딸은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자기 욕망을 절제할 줄 모릅니다. 신분상승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엄지발가락과 발 뒤꿈치를 자르는 무시무시한 여자들이기도 하지요. 마녀란 얘기죠. 사회 질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려면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신데렐라는 그래서 가부장제에 충실한 이야기꾼에게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제 몸을 상하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 했던 두 딸은 그로 해서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신데렐라는 착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착하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말하고 있는지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허투루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됐는데요.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결국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데렐라 같은 경우를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런 식의 어떤 이분법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가 내세운 어떤 도덕 법칙 있잖아요. 그걸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왕자와 결혼해서 왕비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돌려서 얘기하면 신데렐라 같은 경우가 만약에 가부장제의 반대편에 섰다면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그 왕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를 읽을 때는 동화 속에 나타나는 어떤 가부장제 논리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화 읽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가부장제라는 어떤 틀 속에서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혹은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동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